부동산에 올랐어라 꿈을 안고 올랐어라. 안녕하세요. 부동산연구소 김앤정의 정직한 변호사 정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버드 박사 하바 김경민입니다. 저는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 한번 얘기해도 되겠어요? LTV, DTI, 예, 예, 아까 좀 말씀드린 DTI, 돈 예. 빌려주는 거를 제한하겠다는 건데, 법적인 얘기를 좀 찾아보면 어떤 재산권이든 소유권에는 사용하고 내가 여기서 이익을 얻는 권리, 그리고 내가 팔아갖고 차액을 챙길 수 있는 권리, 거기다가 이걸 담보로 맡겨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소유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집이 가질 수 있는 중요 자산인데,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이걸 담보로 해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한하는 방식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정이야, 규정. 그 법도 아니고, 우리 보통 DTI, LTV 제한을 할 때, 변경할 때 막 국회 통과하는 거 못 보셨죠? 뭐 대통령령이 입법령 해갖고 시행령으로 하는 거 못 보셨죠? 금융위원회 그냥 규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바꾸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걸로 나의 재산 가치를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맞는지도 한번 우리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왜냐면 국민의 재산권 등 뭐 권리를 좀 제한하고 막 하는 거는 헌법상 기본 원리가 국회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이 위만 밑에 시행령, 여러 가지 장관령 그런 걸로 하게 돼 있지, 이렇게 쉽게 내부에, 물론 금융위원장이 장관 대우를 받는 건 차치하고라도 금융위원장이 장관인지도 모르겠고. 엄청난 파워예요. 근데 소유권의 중요 기능을 이렇게 절름발이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금융위원회 규정으로 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규정도 그 사람들 부동산의 가격을 조정하려는 목적의 규정도 아니에요, 그게. 금융기관이 뭐 대출을 남발해서 경영이 부실화되면서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런 거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인데, 지금 부동산의 가격을 조정하는 걸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것도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인데,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면은 이 자본의 융통과 관련된 어떤 그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철학의 부재예요, 제가 봐요. 철학의 부재. 그러니까 뭐 주택 정책에 관한 거는 주택 정책에 관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본주의와 관련된 돈의 흐름에 관련 그것과 관련된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정책 당국자의 말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준비를 하잖아요. 일반 서민들은 내가 뭐 저 집을 살기 위해서 얼만큼 모았을 때 내가 저걸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데, 그걸 다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선택을 제약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특히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제한을 가했을 때는 진짜 제대로 된 자본주의 정당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좀 얘기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5억이면 대출 1원도 못 받죠. 거의 못 받아요. 담보대출 못 받죠. 못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또한 위헌 소송이 가능해요. 내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활용을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애초에 불가능하게. 이런 거는 또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요.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것도 소송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게 정부에 대항한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면밀하고 치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헌법 소원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임대차 3법 보면 요즘 또 뭐 쟁점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사를 보면. 예를 들면 직계 존비속을 산다,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면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갱신되는 그 2년 내에 그 존비속에 살거나 자기가 직접 살지 않았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손해배상액도 참 재미있는 게, 그게 사실은 얼마 크지 않더라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냥 그거 물어주고 내보내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손해배상의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많지가 않으면은
지금 나중에는 그 거의 유명 무실화 될 것 같은데요?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예. 그러니까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또 그 4% 전환 비율 있잖아요. 예. 그걸로 해서 하면 예를 들면 5억 전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게 4%면 연 2천이잖아요. 예. 연 2천이면 월 200이에요. 예. 월 200이 좀 안 되는 돈이고 180이라고 치면 그거 3개월이면 540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면 또 선택을 해요. 그래서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차액 더 받았을 때 그 차액의 2년분이라는 거지. 2억을 이제 올려 받았어. 7억으로 5억을 7억으로 그러면 2억이면 2억에 대한 4% 해가지고 800이겠네요. 1,600만 원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의외로 임대인이 배상할 손해가 작네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살 거예요라고 나가세요. 라고 하면 뭐 항변할 수 없잖아요. 일단 나간 다음에 임차인이 그걸 다 입증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바쁜 현대인 생활인들이 소가가 이제 청구액이 한 2천 언더인 많아야 2천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소송을 하는 그 번거로움을 과연 감수할지 직접 하든가 아니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또 비용이 들 거고 그런 게 과연 현실적 실효성이 있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또 하나 질문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갱신 요구하면 이제 갱신 계약이 된 거래요. 일단 임차인이. 그러면 5%를 못 올릴 수도 있다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법문에는 요구하면 그냥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그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밑에는 다만 차임이나 그런 거는 뭐 어떤 기준에서 아까 5% 그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두 주문을 합치면 그 금액까지도 다 합의돼야지 갱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일단 갱신 요구를 하면 갱신되는 거고 금액은 나중에 다툼을 하고 뭐 안 올려줘도 된다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5% 언더에서는 올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 임차인이 버티면 어떡하냐 어떻게 내쫓냐 그러는데 그거는 이 법이 임대차 사법이 있었던 때랑 없었던 때랑 똑같아요. 안 나가면 내쫓을 방법 없어요. 소송으로 하는 거지. 네. 임대차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에서 이 회사에 돈 줄 게 있다. 근데 돈을 안 줘. 그럼 가갖고 야 컴퓨터하고 뭐하고 가재도구 다 끌고 갖고 나와가 안 되잖아. 그렇죠. 돈을 달라는 소송을 한 다음에 강제 집행을 집행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 이런 거 다 처분할까봐 가압류를 해놓는 거예요. 어디 옮기지 말라고. 그 옮기고 가면 그 형사처벌되고. 뭐 이런 데까지 논리가 발전했네. 매우 든든합니다. 변호사가 연구소에 있어가지고. 피가린 경험을 또 말씀드리다 보면 한 4년 전인가 그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럼 그거 사시겠냐고 그냥 차라리. 그래서 저는 그냥 버블론자였기 때문에 비싸다 이거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사를 했어요. 기존 전세금에서 한 60%를 올려서 옆집으로 이사 갔어요. 옆동으로. 그 아파트는 2배가 되더라고요, 가격이. 뭐 그런 느낌?